안녕하세요. 9월 11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많이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네, 큰 태풍도 하나 지나갔고, 비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정말 가시거리가 끝내지더라고요. 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면서, 멀리 북한산도 보이고. 네, 예.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가지고. 네네. 오늘 뭐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말이 추석 연휴인데,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네.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제 북미 실무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네. 또 뭔가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날인 10일 새벽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초대형 방사포. 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게 왜 이러는 거냐. 발사체를 발사하고 또 그 전날에는 북미 실무협상 하자 그러고 모순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죠. 네. 미국한테는 대화하자고 몇 시간 또 지나서 또 단거리 발사체 북한은 또 이제 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리는 또 이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거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네. 좀 표면으로 볼 때는 좀 모순된 언행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좀 고도로 계산된 행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북한식 안보 공백론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가장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포기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그죠? 물론 그것은 이제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도 정상화되고 평화체도 수립되고 또 이제 군비 통제도 실현됨으로써 안보 환경의 질적인 변화도 당연히 뒤따라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제 자위적인 국방력들을 쭉 추구해 왔잖아요. 뭐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만큼 핵을 결국 미국하고 협상이 잘 돼서 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북한에게는 다른 형태의 네. 다른 형태의 무기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제 뭐 북한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담판에 나서자 이런 네. 어떤 이제 그 의도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이 지난 3월 중순이었던가요? 이제 하노이 노딜이 나오고 네.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그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하노이로 갈 때. 북한의 많은 인민들, 특히 이제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수천 통을 보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뭐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무튼 뭐 이게 이 군사 안보 차원에서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아직 일어난 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의 군비 증강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의 좀 불만, 핵을 네. 포기하면 우리가 이 자유적 국방력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부의 불만을 좀 달래면서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담판을 나서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좀 내부로 향하는 메시지인 성격이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외부에서도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자위적 국방력이니까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굳이 핵이 없어도 비핵화가 완료된 상황 후에도 뭐 이런 뭐 발사체 실험 등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북한이 자신감만 있으면은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굳이 북한의 안보 공백론 이야기가 나올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도에 이른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선포를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자유적 국방력을 갖추기에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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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국방비를 50조 원 넘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북한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국민 총생산이 36조 원이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비도 안 되는 셈이에요. 네. 이제 북한 전체 국민 총생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연합 전략에 대응해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는 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네. 그리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원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핵무장을 통해서 그런 재래식 군사력, 북한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상용무력을 줄여서 그래서 이제 그 상용무력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자원을 가지고 경제 발전에 쏟아붓겠다라는 게 병진 노선의 핵심적인 네. 논리 구조거든요. 예, 논리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군사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핵무장과 이 재래식 군사력은 좀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게 또 쉽지 않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냐.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이제 비핵화의 길로 나선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병진 노선을 채택할 때의 그 논리적 기반과 상충되는 거거든요. 네. 예, 상충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일종의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 단거리 발사체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보인 게 크게 4가지 종류잖아요. 네. 4가지 종류죠. 얼마 전에 쏘아올린 그 뭐 초대형 방사포. 네. 그거보다 조금 구경이 작은 뭐 대구경 방사포. 네. 예. 그리고 신형 전술무기. 그리고 뭐 북한판 뭐 이스칸다르라고 불리는 또 이제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네. 이런 어떤 그 지난 5월 이후로 10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 단거리 4종 세트를 선보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이 비교 우위에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미사일 한 개 만드는 비용이 아마 F-35 전투기의 수백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예, 예. 뭐 그런 어떤 이제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단거리 발사체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네. 의도가 보이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또 남북한 사이에 또 미국과 일본 군사적 적대 관계에 있는 이런 나라들 사이에 군비 경쟁에 또 늪에 빠지게 되면 북한이 본래 병진 노선을 선택했던 네. 그런 어떤 그 목표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경론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볼 때 핵무장을 통해서 국방력을 확보할 거냐. 네. 재래식 군사력을 통해서 확보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만만치 않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양자 어떤 거를 택해도 좀 만만치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격렬하게 논쟁이 붙을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거죠. 아까 소개한 것처럼 뭐 북한 인민들 특히 북한 군부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갖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자 말아달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뭐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 네, 뭐 인민들은 예. 아니어도 뭐 군 장성들이라던가. 예. 근데 최선희가 이걸 공개적으로 밝힌 건 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이제 일종의 투레벨 게임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 여론, 네. 우리가 외교 협상에 나설 때, 그죠? 우리 국민 여론을 그걸 갖다가 이제 협상의 그 지렛대로 삼는 네.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붓고 계속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네. 논리 구조로 볼 때는 북한식 안보 공백론을 차단하고 미국과 한번 단판을 짓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또 깔려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어떤 희망의 근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네.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최선희 외무 제1부상이 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살펴보자면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북한이 말하는 접수 가능한 계산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노들 때를 복기를 해보면, 네. 미국이 그 이른바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빅딜 문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노딜 문서였죠. 북한에게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러면 그걸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모두 포기해라. 네. 라는 게 미국의 비핵화의 정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한테 넘겨라. 이른바 이제 리비아식 해법 뭐 이런 것들이 하노이에서 거론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 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렇죠? 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접수 가능한 네. 네? 그러니까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개선법을 들고 나와라. 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노이 때 미국이 제시했던 그런 계산법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와라. 네. 라는 요구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비핵화 정의 관련해서 이것저것 섞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네. 미국으로 반출해서 폐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른 방법을 네.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제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제재를 푼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거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하노이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영변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하면은 11개 유엔 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5개의 제재를 풀어달라. 네, 그랬었죠.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을 가져와라. 네. 라는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는 북한의 거의 유일한 군사적 그 억제 수단을 갖다 포기하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상응하는 미국의 군사 조치는 어떤 걸 가져올 거냐? 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네. 뭐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그리고 판문점에서 두 정상의 깜짝 회동 이후에도 한동안 네. 입을 닫고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 보면은 그동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입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북한 나름대로 이제 하노이 노딜을 복귀를 하면서 북한 역시 이번에 이제 미국과 실무회담을 통해서 뭔가 절충점을 만들어내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려면 네. 북한도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북한은 지금까지 단계적 조처에 집착해 왔어요. 네. 그죠? 일단 예를 들면 영변을 먼저 폐기하고 그 상황 조치에 따라서 받고,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핵물질 정도를 처리하고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황 조치도 이제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폐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죠?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 왔는데 관건은 그거를 갖다가 좀 북한이 앞당길 의사를 갖고 있느냐. 네. 결국 비핵화 관련된 북한 측의 핵심적인 의무사항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특히 핵무기가 핵심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을 밝혀라. 네. 예. 예. 그 뭐 폐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걸 언제 어떻게 폐기할 건지 그 시한과 방식 정도는 밝혀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올 것이냐 이게 네. 이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 관련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도 이번에 미국과의談判이 실패하면 상당히 그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 네. 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제 지금 미국이 북미 간의 실무 그 회담을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취했던 조치들이 달라요. 네. 1, 2차 때는 북한이 쏜 게 없잖아요. 핵실험 물론이고 미사일 네. 이런 거 단거리 발사체 일체 발사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5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어제까지 모두 10차례를 발사를 한 거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북한도 핵무기, 예? 이 가장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왔던 핵무기의 처리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북한식의 어떤 빅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네. 또 희망 섞인 관측을 좀 희망 해보는 섞인 거죠. 관측. 네, 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죠. 혹자는 미국에서 좀 북한에게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좀 거기에 화답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근 비건 이제 대미 특별 대표가 6일 미시간대 연설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함께 힘을 모아 적대시 정책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협상을 시작하기만 하면 북미 관계를 갈등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게 전환했다고 전 세계에 천명할 수 있는 중대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연설 내용이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 좀 북한이 미국이 유화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저도 그 비건의 연설문을 영어로 된 걸 한번 쭉 봤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지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역사적인 70년 묵은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어떤 큰 함의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 네. 양측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강조했던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미국의 목표는 모든 WMD,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리고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네. 그러니까 하노이 때 얘기했던 거하고 일단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네. 포괄적으로. 네.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북미 실무회담이 열면 큰 난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뭐 네. 북한이 좀 화끈하게 뭔가를 하고자 해도 미국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번듯하고 네. 실제로 요구하는 건 그전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최선희가 경고하는 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 끝이다. 네. 라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던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좀 다루겠지만 변수가. 그 노딜 문서를 작성한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볼턴 아저씨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네, 볼턴 그분 이제 뭐 헤이맨이냐 사이맨이냐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북미 대화가 좀 소강 상태에 있었다가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대화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빅딜, 다른 의미의 빅딜 좀 화끈하게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북미 일단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뭐 그게 뭐 선미 호남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북미 협상을 조율하거나 창의적인 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한미 간의 논의가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겁니다. 네. 한미 간의 논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를 현실적으로 좀 재조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핵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을 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 관련해서도 미국의 기존 입장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제재 문제 해결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또 다시 이제 또 실패한 그 외교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미국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이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째가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년에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해서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올해 내에 하자라는 네. 이런 어떤 그 제안을 통해서 미국의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입장 변화를 추동해 내야 된다.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한반도 평화 그 교섭본부장인 이도훈 이제 그 본부장이
그 미국에 갈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이야말로 좀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네.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 한미 공조의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결국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만큼 이제 이 한미 공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도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부에서 최선희 담화와 단거리 발사체 그리고 그 이후에 북미 실무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그 비건의 연설 내용 중에 또 하나 제가 가장 주목한 네.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게 무슨 지시냐면 앞으로 1년 내에 네. 1년 안에 가능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네.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부분을 밝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년 11월에 재선에 도전하는 때이니까 네. 그 전까지 뭔가 북미 협상의 획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비건이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부분이 일단 저는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때 6일에 있었던 미시간대 연설에서였나요? 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하던 외교 정책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아프간 뭐 평화협정도 약간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남았다. 이거라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